양자역학이 나온 것부터 양자역학이 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양자역학은 딱 이 공식으로 시작돼요. H 크사이 이꼴 E 크사이. 아마 여도 자연과학을 했는데 물리학이나 화학 쪽 아는 사람은 화학도 그래요. 물리학 아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거의 못 봐요. 전자공학과에 우리나라 전자공학 굉장히 많은 전자공학이 양자역학 같아요? No, 안 해요. 되게 안 당해. 전자공학과 양자역학 안 해요, 사실은. 네. 양자역학 공식 몇 개는 이용을 하는데 반도체 물리 들어가면. 그러나 4년 동안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케미스트리 가면 양자화학을 배워요. 근데 약간 뭐 개따르를 조금 배우는데 이제 정확히 보려면 물리학과 가면 물리학과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물리학과 3학년 코스에 양자역학을 해요. 그게 가장 스탠다드예요. 그 코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 들어가면 또 석사 과정에 양자역학을 해요. 그 다음에 더 위에 올라가면 퀀텀 필드 시어리를 해갖고 세컨드 퀀타이저에서 포톤하고 이런 걸 다루는 더 위에 양자 과정을 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우주에 있는 전체 입자를 이제 그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걸 들어가요. 퀀텀 필드 시어리에. 그 양자역학 최고 위에는 퀀텀 필드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양자역학은 1920년대에 이렇게 출현했을 때, 근데 유럽의 일부 젊은 과학자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로 과학자들은 뭐냐면, 저 젊은 친구들 저 많은 게 영 그래 이러면서 배관시했던 그런 분야였어요. 그 과학사를 보면요. 왜 양자역학이 출현했느냐는 간단해요. 원자의 세계가 명확해지면서부터 원자 속에 뉴턴 메커니즘으로 들어갔더니 계산이 안 되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그래서 그 일부 덩어리를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봤더니 말 그대로 우주 전체가 딸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대가들은 그 당시 조모펠드는 나중에 가담하는데 유럽의 그 여러 가지 대가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끝까지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아인슈타인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어요. 그 후에. 자, 빨리 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연산자 이제 개념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H, 자, 한번 따라서요. 자, 기념들 지금 빨리 이제 기억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대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나다라를 배우는 거예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나다라를 배우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밀토니안. 자, 크사이는 뭐냐면 웨이브 펑션. 자, 이건 더 수학적으로 뭐냐면 상태함수. 네. 이 상태함수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상태에 있잖아요. 기분 좋은 상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빈약한 상태, 그런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다 상태라는 건데 이게 과학인 물리학이고 수학으로 바뀌면 그걸 형용사로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수식으로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상태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 그럼 상태라는 게 상태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전자가 대상일 수도 있고 양성자가 대상일 수도 있고 지구가 대상일 수도 있고 그래요. 축구공이 대상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해보면 왜 축구공이나 탁구공이나 지구는 양자역학의 대상을 안 삼고 양성자, 전자는 대상을 삼느냐? 간단해요. 그러면 지구 덩어리 많은데 양자적인 현상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재보면 그 양자적 현상을 파장으로 재보면 그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양자적 비용 처음 계산해봐요. 우주에는 모든 물질 덩어리는 양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입자 사이즈가 덩어리가 무지하게 적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이야기들이에요. 오케이.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원자핵에 들어가면 왜 양자가 중요해지느냐 하면 원자핵이 있다면 이거에 의한 양자 효과에 의한 사이즈가 원자핵 사이즈만큼 돼버려요. 이거 무시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냄새를 풍겼을 때 요거 냄새를 풍겼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관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비슷해지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사이즈가 핵심이에요. 사이즈가 원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거대한 덩어리도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헬륨3, 이거 노벨상 받은 이야기인데 헬륨3 이야기요. 이거는 슈퍼플루이드가 일어나는데 헬륨3를 대략 3.5도 K, 3도 K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한 270도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 바게스에 담았던 헬륨3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야가 울렁울렁거리면서 이 바게스 벽을 타고 넘어와 버려요. 이걸 슈퍼플루이드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 거대한 이 덩어리,
이 묵덩어리 같은 이 액체 헬륨이 전체가 양자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찰이 제로가 돼갖고 그냥 넘어와요. 예. 그런 이제 슈퍼플루이드에서 그런 영역을 다루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헬륨 원자들이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이 전체가 결맞는 상태, 인 하모닉 상태가 돼요. 그러면 거시적으로 양자 현상이 일어나요. 예. 바로 어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묵자라는 인공위성 소을 냈는데, 거기서 양자 통신했던 게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거시적인 지금 양자 세계에 확 들어와 있어요. 양자의 것들이. 자, 상태에 따라 상태 함수.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그래요. 스테이트 펑션이라는데, 스테이트라는 게 그럼 이게 무슨 스테이트냐 하면,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일단 4개가 있어요. N, M, L, N, 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숫자입니다. 요게 1, 2, 3, 4 요 숫자입니다. 요 정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펑션으로 주어져요.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이걸 딱 집어넣으면 수식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보여드릴게요. 이 수식이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I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풀면,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면 헛수예요, 헛수. 이 상태가 헛수예요. 아니, 상태가 헛수면 그럼 귀신 아니야. 제가 옛날에 이거 대학 때 처음 이 개념 접하면서, 와, 세상에 뭐 이런 개념이 있느냐. 이건 헛수요. 헛수는 리얼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근데 왜 그렇게 계산해?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출현하고 나갔고 꽤 오랜 동안, 지금도 논란 중이에요. 오랫동안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저 수식을 풀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 그래갖고 이제 닐스 보아 그리고 코펜하겐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노상 싸우면서 그 중간에 얼마나 이거 치열했던가를 좀 내가 시수를 말씀드릴게요.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아가 잘 알잖아요. 닐스 보아가 서로 이게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요거에 중간에 에런 페스트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에런 페스트는 이 두 사람 친구예요.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아의 이 갈등 속에, 이 물리 양자의 세계를 해석하는 이 갈등 속에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 자살을 해요. 이건 안 느껴질 거야. 그 말은 이야기입니다. 이쪽 이야기들은.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이 대가들도, 세계적 이런 대가들조차도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코펜하겐 학파에서 이걸 해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럼 이게 의미를 있으려면 이거의 컨주게이트를 구해갖고 두 개를 곱해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어느 시공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 갖고 노벨상을 받아요. 또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구지? 혹시 기억나셨어요? 이걸 이렇게 정의한 사람. 갑자기 아이고 기억나네. 네,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이게 바로 코펜하겐 학파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양자역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가 A 플러스 BI로 주어지면 그 사이의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BI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 배웠잖아요. 이거 컨주게이트 곱해주면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리얼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이걸 컨주게이트를 해갖고, 컨주게이트라는 거는 헛수를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주면 실수화된다는 거예요. 실수화가 되면 우리가 리얼 자연하고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드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요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요걸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이 거의 지난 100년 동안 무리 없이 자연의 현상을 거의 다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서울 해석이라고 작년도 우리 심포지엄 들은 사람들 있죠? 예, 우리나라 누구야? 장혜익 교수하고 그 제자들 일단의 그룹이 뭐 일주일에 함씩 모여갖고 아직도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론은 서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교수 만나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이 양자 이야기 세계가 어렵다, 쉽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 틀린 거예요.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고 정하는 세계에 가깝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연과학이. 오케이. 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보죠. H는, 자, 따라서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은 에너지요. 이 5가지 공식을 어떤 물리학이 어떤 걸 다 디벼봐도 이 5가지를 안 넘어가요. 따져보면. 그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H가 뭐냐면, 자, 이 해밀토니안은 오퍼레이터인데 미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운동 에너지 T, 그 다음 위치 에너지 V. 뭐 위치 에너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거는 전부 뉴턴 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위치 에너지 뭐냐 하면, 뭐 5층에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다치겠느냐, 3층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다치는 이거 같은 거예요. 당연히 5층에서 떨어지면 뭐 위험하지. 1층에 떨어지면 살 수 있지. 그거요. 그 에너지 차가 있는 거. 그거 위치 에너지요.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이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데 다른 분야에 전기가 있으면,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그 주위 공간이 고전압 흘러가면 그 주위 공간 위험하잖아요. 그럼 전압이 더 클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냐 하면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하는데 뭐 축구공이 팍 날아오면 팍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어디만큼 아픈지 물어보면 축구공하고 탁구공보다 축구공이 더 아프고 질량이 크니까. 두 번째, 더 빨리 오면 더 아프지. 근데 더 빨리 오는 거에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기억니은 배우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 묻지 말고 그냥 암기하면 돼요. 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 mv 자성이요. 자, 이 V하고 이 V 다릅니다. 이건 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U로 적었겠습니다. U. V. 자, 요 V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에너지고. 자, 또, 그 다음 또 개념들이 조금 있어요. 개념이. 물리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스, 힘하고 에너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힘은 벡터예요. 방향이 있어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대표적인 에너지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는 방향이 없어요. 분포는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값을, 방향이 없는 값을 스칼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값을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턴 역학은 대부분 벡터에 가는. 그래서 힘력자 들어가면 힘은 방향이 있잖아요. 전적으로 벡터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해밀토니안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무슨 양이 나오면 이게 에너지냐, 힘이냐,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액션이냐. 입자 물리학 최고에 올라가면 에너지 곱하기 시간을 해주는 양이 있어요. 그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작용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작용은 이제 심메트리 영역으로 넘어가요. 자, 빨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요걸 조금 달리 써주면 2분의 1 mv 자성을 달리 써주면 이제 지금부터 써주는 걸 좀 보세요. 이 m에 m 자성, v 자성 해도 되죠. 처음부터는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아주 스텝을 다 해줄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드디어 이 m 자성, v 자성을 m하고 v를 곱한 이 양을 물리학자들이 유심히 본 거예요. 요걸 다른 걸로 정의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P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M하고 V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이 양을 P라고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두자 하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왜 물리학이 없는 거냐면 1층 없이 2, 3층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너지지. 1층은 전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P가 벡터에서 스칼라야겠어요. 항상 따져줘야 돼요. 자, 질량은 벡터의 스칼라요. 스칼라요. 방향이 없어요. 질량이 무슨 방향이 있나요? 그냥 숫자 하나로 끝나는데. 자, V는 벡터니까 이 P도 벡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빨리. 그러면 자,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걸 P. 자, 따라서 모멘텀.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해방식 해줄게요. 물리학의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따라서요. 모멘텀. 에너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궁극적으로 계산하는 건 모멘텀하고 에너지만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빨리. 왜 물리 대상이 모멘텀하고 에너지밖에 없느냐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두 양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존되지 않으면 물리적 대상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사라질 건데. 왜?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 따라서 보존. 이게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보존,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물리학에서 보존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궁극 보존, 요양하고 요양이 보존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바뀌지 않는 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바뀌면 그거 할 필요 없잖아. 공간에서 바뀌면 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했는 실험이 미국에서 다른 결과 나오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 지구에서 했던 실험이 다르서 동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공간을 바꿨을 때. 이게 물리의 가장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바꿨을 때 또 항상 적용이 되는 양이 뭐냐 하면 P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어서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바꿔도 천년 전에 했는 실험이나 지금 실험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물리죠.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양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양을 구하지 바뀌는 양을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바뀌지 않는 양이 물리학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두 가지가 P는 공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거고 E는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이 두 양만 구해내면 끝나요, 물리학은. 그래서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건 또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두 가지로 나눠요.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 두 가지로 나눠요. 이 말은 뭐냐면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전에서 실험했는 거하고 서울에서 실험했는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실험실을 그대로 대전에서 있던 실험실을 서울 그대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이동 결과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그게 선운동량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주 전체에 적용해갖고 왜 이게 보존이 되느냐 하면 우주가 잘 들었어요?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요거 이해하면 되니까. 그 다음 각운동량은 뭐냐 하면 내가 각운동량은 아침에 동쪽에서 실험을 했는데 서쪽에서 실험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 자체가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방향을 요소 속닥거려갖고 실험을 했는 거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실험했는 거하고 같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방향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거죠. 우주 물리적 성질이. 이걸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건 아이소트로픽. 예, 위치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트로픽. 방향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로 갖고 다 전체 역학을 계산해요. 뭐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있을 때 하지. 지금 오늘 20일 날, 7월 14일 날 실험했는 거 하고, 그럼 지구가 요쯤 오잖아요. 요것을 실험했는 거 하고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이 방향에서 요것을 실험했는 거하고 지구가 돌아가니까 요것을 실험은 동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주 자체가 이 방향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성질에 있어서. 이걸 방향에 대해서 동등하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하거나 달에서 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했던 실험실을 요대로 평행 이동해갖고 달에 갔다 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이게 보장이 되느냐. 지구에서 하는 실험이나 달의 실험 왜 동일하다는 보장이 되느냐 하면 공간 전체가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공간 전체가 균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요거 있을 때 이렇게 가는데 달이 요거 있다면 달까지 가는 중간에 요 공간에서 공간의 성질이 바뀌었고 요것도 바뀌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무수하게 많은 점 이게 백억강년 떨어지는 이 공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름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따라서 호모지니어스. 근질하고 등방향. 아이소트로픽, 호모지니어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가만 봤더니 우주 전체가 균일하고 등방성이라는 말은 내가 봤더니 안 그런 것 같은데 태양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하는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서울에 많이 모여있고 지방이나 강원도에 사람이 적은데 어떻게 그럼 온도로 봐도 지금 내 몸은 이렇게 불타고 뜨거운데 저 바깥에 나가면 북극에 가면 영하 30도 되고 이런데 어떻게 다 동일해 우주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주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주의 전체에 있는 갤럭시를 스베이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 우주에 있는 발견한 그 300만 개 되는 갤럭시를 다 분포를 해봤더니 다 동등하게 있는 거야. 결론이 뭔 결론이잖아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포인트가 중심이라는 거예요.